사람들은 말한다. 간병인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그 다행이라는 게 어쩌면 나를 천천히 갉아먹는 그림자일 줄 누가 알았겠나. 나는 오늘도 부엌 구석에 웅크린 채 그 그림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 아휴, 할망구 또 흘렸네? 문득 밥숟가락을 들던 손이 떨렸다. 저 발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와 새 간병인. 내 이름은 김말순, 72.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었고 다리는 젊을 적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뒤로 늘 불편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도시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에 한 번 전화나 한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이다. 올봄 보건소에서 간병인을 붙여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눈물이 났다. 이젠 혼자 목욕하기도 힘든데 누군가 매일 와서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인가. 그렇게 지난달까지 나를 돌본 간병인 박 여사님은 친절하고 말도 잘 들어주는 분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그만두신단다. 오늘부터 새 간병인이 온다고 했다. 이름은 윤 씨, 나이는 50 중반쯤이라고 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딩동 울렸다. 나는 부축봉을 잡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눈앞에 선 여자의 첫인상이 스쳤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회색 바람막이, 그리고 날 훑어보는 눈빛. 웃지도 인사도 없었다. 김말순 씨,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다. 예, 맞아요. 들어오세요. 내가 문을 열자 윤 씨는 신발을 툭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발걸음엔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그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대신 오래전부터 여길 자기 집처럼 드나든 사람 같은 태도였다. 부엌으로 곧장 들어간 윤 씨는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고 반찬이 하나도 없네. 이래서 늙으면 미리미리 챙겨놔야 돼. 그 말투엔 농담도 배려도 없었다. 마치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다.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새 장 보러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럼 내가 오늘 뭐라도 만들어 놔야겠네.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바구니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다. 같이 장을 보러 가자는 말은 없었다. 대신 내게만 원짜리 2장을 달라 했다. 아니, 보건소에서 장비 지원 나온다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씨가 말을 잘랐다. 아, 그거 신청하면 몇 주 걸려요. 오늘은 그냥 있는 돈으로 사죠. 순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아는 사실이었다. 그 10,000원짜리 2장이 이번 주 내 남은 생활비의 절반이라는 걸. 하지만 안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윤 씨가 마음을 상해서 성의 없이 돌보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지갑에서 2장을 꺼내 건넸다. 윤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건 40분 뒤였다. 비닐봉지에는 배추 1통, 콩나물 1봉지, 그리고 저렴한 어묵 몇 장.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준 2만 원에 비하면 양이 너무 적었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윤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윤 씨는 내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칼질 소리,
가스레인지 불 켜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밥을 먹을 때도 그랬다. 어르신, 이거 먹어요. 반찬을 식탁에 놓으면서도 내 눈을 안 봤다. 밥 숟가락을 쥐고 있는 내 손이 조금 떨렸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거리가 느껴질까? 그런데 밥을 몇 숟가락 뜨기도 전에 윤 씨가 말했다. 김말순 씨,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죠? 네, 가끔 힘들지만 거의 혼자 가요. 그럼 다행이네. 난 밥 먹고 나면 TV 좀 볼게요. 드라마 시간이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식사를 마치자마자 TV 앞으로 가 앉았다. 그날 오후 나는 부축봉을 짚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발이 조금 미끄러져 문 앞에서 탁 하고 부딪혔다. 아이고. 내가 신음소리를 냈지만 거실에서 들려온 건 드라마 소리뿐이었다. 혹시 못 들었나 싶어 조금 크게 불렀다. 윤 씨, 잠깐만요. 그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왜요? 화장실 가는데 내가 꼭 가야 돼요? 순간 목이 탁 막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오늘만 이런 걸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TV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 사람의 한숨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그때는 몰랐다. 이 불편한 기류가 앞으로 몇 달간 내 삶을 천천히 잠식할 줄은. 이화, 자식보다 낫다. 간병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집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참 이상하다. 편안해야 하는데 숨이 막힌다. 마치 사람 없는 집에 혼자 버려진 기분. 아이러니하게도 간병인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외롭다. 윤 씨와 함께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오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윤 씨가 깜빡한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둔 걸 발견했다. 이거 약 안 챙겨줬네. 내가 중얼거리자 윤 씨는 소파에 누운 채 말했다. 아, 깜빡했네요. 어르신도 이제 약 좀 스스로 챙기는 습관 들이셔야지. 목소리는 가볍지만 그 안엔 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전 간병인 박 여사님은 약을 챙길 때마다 꼭 물 온도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단 걸. 점심때 윤 씨는 내가 부탁도 안 한 김치전을 부쳐 주었다. 하지만 반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한 입 빼어 물자 흐물거렸다. 아, 조금 짜네.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윤 씨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럼 안 드셔도 돼요. 그 말은 웃으며 한 것도 농담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선을 그어버리는 듯한 말투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괜히 기분 상하게 했나? 마음속에 작게 불안이 피어올랐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마음 상하면 앞으로 나를 더 소홀히 할까봐. 오후에는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윤 씨는 대충 거실 먼지만 털고는 TV 앞에 앉았다. 화장실 청소는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 오늘은 그냥 두죠.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몸 상태로는 화장실 바닥 한 번 문지르는 게 큰일인데 내일로 미룬다는 그 말이 마치 나의 불편함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 했다. 며칠 후
비가 오는 아침이었다. 나는 부축봉을 짚고 베란다 앞에서 빨래를 거두려다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윤 씨를 불렀다. 윤 씨, 잠깐만 와줘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린 건 낮게 튀는 TV 예능 소리뿐이었다. 2번, 3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빨래를 걷고 돌아서는데 윤 씨가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아, 빨래 걷는 거였어요? 그냥 두시지.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말투엔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중에라는 건 저 사람이 원할 때라는 뜻이지.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엄마가 새 간병인 받았는데 성격이 조금 무뚝뚝하네. 그러자 딸이 말했다. 엄마,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매일 와서 도와주잖아. 우리도 바빠서 못 가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다. 자식들도 이렇게 못 해주는데 저 사람은 매일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할 것 같았다. 그래, 그래도 자식보다 낫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후로 나는 불편함을 최대한 삼켰다. 밥이 짜도, 약을 깜빡해도, 청소가 대충이어도, 혹시라도 불평하면 저 사람이 성의 없이 돌볼까봐 두려웠다. 살다 보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침묵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점점 나를 삼켰다. 하루는 목욕을 부탁했는데 윤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내일 하죠. 몸이 가렵고 불편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자식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아무도 나를 학대한다고 보지 않겠지. 그냥 조금 무뚝뚝한 간병인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건 꼭 손찌검이 아니라는 걸. 차가운 말, 무심한 시선, 의도적인 방치. 그게 더 오래, 깊게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 참화, 멍, 자국. 팔에 난 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작게, 옅게 그러다 어느 순간 짙어지고 번졌다. 그게 꼭 내 마음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서서히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윤 씨와 함께 지낸 지도 보름이 넘었다. 그동안 나는 이 사람의 말투와 행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냥 무뎌진 거다. 그날 아침 나는 부축봉을 짚고 부엌으로 나왔다. 윤 씨는 휴대폰으로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엔 덜 씻긴 상추와 다듬다만 대파가 놓여 있었다. 아침은 뭐예요? 내 질문에 윤 씨는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 그냥 어제 먹던 찌개 데우고 나머진 알아서 드세요. 순간 알아서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간병인이 와 있는 집에서 내가 알아서 먹어야 한다니.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찌개를 데웠다. 점심 무렵 내가 장롱 위 먼지를 닦으려다 부축봉이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은 손이 옆에 있던 의자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팔이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아이고. 소리가 꽤 컸지만 거실에 있던 윤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천천히 다가와선 팔을 힐끔 보더니 말했다.
아, 피는 안 났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말에 서운함이 치밀었지만 참았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옆집 정씨 아주머니가 반찬을 조금 갖다 주셨다. 어머, 팔에 그게 뭐예요? 정씨 아주머니의 시선이 내 팔에 고정됐다. 나도 모르게 팔을 뒤로 숨겼다. 아, 그냥 부딪힌 거예요. 아니, 멍이 이렇게 크고 시퍼래요. 아유, 조심 좀 하셔야지. 정씨 아주머니는 내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냥 부딪힌 건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거지?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윤 씨 귀에 들어가면 더 불편해질까봐. 그날 오후 윤 씨가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라면으로 하죠. 반찬 만들기 귀찮네. 나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라면은 혈압에 안 좋지 않아요? 그러자 윤 씨의 눈이 가늘게 떴다. 그럼 어르신이 직접 하시든가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그날 저녁은 라면이었다. 국물은 짜고 면은 불어 있었지만 나는 꾸역꾸역 삼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먹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새 어때? 간병인 잘 해주지? 나는 한참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딸이 화낼까? 그럼 간병인이 나한테 화풀이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 응, 잘 지내. 그래도 자식보다 낫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 주말 정씨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말순 씨, 팔 좀 봐요. 멍이 더 커졌네.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팔을 잡았다. 이거 혹시 누가? 나는 급히 팔을 빼며 웃어 넘겼다.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 눈빛이 변했다. 그 눈빛 속에는 믿지 않는다는 기색과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윤 씨가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들었다. 아니, 여기 어르신이 너무 예민해. 뭐만 하면 잔소리야.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데.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까다로운 환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잠들기 전 거울을 보았다. 멍든 팔,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쓰는 얼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자식보다 낫다 그래도.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나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사화 목소리의 칼날. 손찌검은 눈에 보이지만 말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베이는 건 똑같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피가 나지 않아 더 오래 간다. 정씨 아주머니가 멍을 본 지 사흘이 지났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요새 잘 지내시죠? 밥은 제대로 드세요? 간병인 분이랑은 어때요? 성격은 맞아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럭저럭 그 말 안에는 참 많은 걸 숨겨야 했다. 그날 오후 윤 씨가 시장을 다녀왔다. 아, 힘들다. 그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턱 내려놓았다. 안에는 대파, 양파, 두부 면모, 그리고 커피 믹스 큰 봉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다 저 먹을 건가요? 아니요. 커피 믹스는 제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말투는 툭 던지듯 무심했지만 그 속엔 경계와 거리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내 집 아닌데도 나를 손님 취급하는 듯한 느낌. 저녁 준비를 하다 나는 국물 간이 너무 짜서 물을 조금 부었다. 그걸 본 윤 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르신, 이렇게 요리하면 맛 다 버려요. 그냥 저한테 맡기시라니까. 그 말투가 참 이상했다. 마치 내가 뭔가 망치는 사람이라는 듯. 순간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꾹 삼켰다. 며칠 뒤 나는 밤새 기침을 하다 결국 아침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윤 씨, 오늘은 죽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죽이요? 아, 그럼 장 봐야 하잖아요. 저 오늘 시간 없어요. 그냥 라면 드세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라면은 속이 안 좋았어. 그러자 윤 씨는 소리를 높였다. 그럼 안 드시면 되죠. 제가 의사예요? 밥까지 맞춰 드려야 돼요.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정씨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윤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차단막을 치듯 말했다. 어르신 지금 쉬셔야 하니까요. 다음에 주세요.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돌아서자 나는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윤 씨는 내 눈을 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무렵 나는 옆방에서 윤 씨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휴, 이 어르신은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서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맨날 불만이에요.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저 말은 내가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라는 기록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간병인도 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윤 씨가 던진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제가 의사예요? 밥까지 맞춰 드려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귀찮은 존재라는 선고 같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아주머니가 우연히 복도에서 나를 만났다. 말순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참다 보면 나중엔 더 힘들어져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자식보다 낫죠.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게 들렸는지 나조차 놀랐다. 오화 문 너머의 소리. 폭력은 꼭 손발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날 나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문 너머에서 듣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웠다. 밤새 기침을 하다 보니 머리까지 띵했다. 윤 씨 오늘은 밥 말고 죽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윤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어르신죽 하려면 재료 사야 하고 시간 오래 걸려요. 그냥 김치찌개 데워 드실래요? 찌개는 속이 탈 것 같아서. 그 순간 윤 씨의 표정이 확 굳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편식 심하면 간병 힘들다고. 이러면 서로 피곤해요.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분명히 나를 귀찮아한다는 신호였다. 점심 무렵 나는 스스로 주방으로 나가 죽을 끓이려고 했다. 냄비에 쌀을 씻어 넣는데 윤 씨가 다가와선 냄비를 획 빼앗았다.
아, 어르신. 이러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게을러서 어르신이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이 어딨어요? 제가 일 못한다고 소문나면 누가 좋아해요? 그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는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다. 밖에서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틈으로 보니 정씨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마 반찬을 들고 왔다가 고성이 들려 멈춘 것 같았다. 윤 씨는 곧장 현관문을 닫았다. 이웃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그 말은 마치 경고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겨우 죽을 한 그릇 얻어 먹었다. 하지만 그 속에 씁쓸함이 가득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윤 씨의 시선이 곁눈질로 느껴졌다. 그 시선 속엔 빚진 사람을 보는 무언의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정씨 아주머니가 일부러 현관을 두드렸다. 말순 씨, 잠깐 나와봐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나는 부축봉을 짚고 현관 앞으로 나갔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제 문 너머에서 다 들었어요. 죽이니 뭐니 하면서 큰 소리 치던 거. 나는 당황해 얼버무렸다. 아휴, 그냥 말다툼이었어요. 그런데 말순 씨,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복지센터에 얘기할까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고발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간병 서비스가 끊길 수도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귀에 맴도는 건 윤 씨의 날선 목소리, 그리고 정 씨 아주머니의 단호한 말이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이 너무 무서웠다. 육화 고요, 뒤에 파도. 고요할수록 불안했다. 그리고 내 불안은 틀리지 않았다. 파도는 항상 가장 잔잔한 순간에 몰려왔다. 이틀 동안 윤 씨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불평도 날선 말도 줄었다. 아침이면 무표정하게 식사를 차리고 필요한 말만 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셋째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시 노인돌봄센터입니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죠?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간병인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셨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신고한 적 없는데요. 익명이라 신고자가 누군진 모릅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해서요. 오늘 오후에 담당자가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얼어붙었다. 정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한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오후 3시 센터 담당자와 윤 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다. 담당자는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요즘 간병 서비스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나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그럭저럭 잘 지내요. 그 순간 윤 씨가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봐라, 아무 일 없잖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담당자는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다. 그래도 민원이 접수됐으니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당분간 윤 씨는 다른 배정지로 가시고 어르신 댁은 서비스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 혼자 있는 건가요? 네, 재배정까지는 최소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 집 안에서 혼자 넘어져도 부르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림이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다. 문을 나서기 전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독처럼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이틀이면 바닥이 날 것이고 약도 챙겨 먹을 사람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복도 불빛이 어른거렸고 그 불빛이 사라질 때마다 고립감이 더 짙어졌다. 다음 날 정씨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왔다. 말순 씨,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잘한 거죠. 그냥 조금 무서워서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맞는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불안해야 하는 걸까? 밤이 깊어가자 부엌 한 구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나를 향해 이제 진짜 혼자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실화 무너지는 하루. 홀로 버티는 건 생각보다 빨리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은 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다. 간병 서비스가 끊기고 사흘째. 아침은 시리얼과 우유로 때웠다. 그마저도 컵을 씻는 게 힘들어 점점 귀찮아졌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였고 바닥에는 부스러기가 널렸다. 냄새가 조금씩 올라왔지만 치울 기운이 없었다. 점심 무렵 약을 챙겨 먹으려고 약병을 꺼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물이 없다. 냉장고 속 물병은 비어 있었고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누런색이 섞여 있었다. 오래된 배관이 문제였다. 평소엔 윤 씨가 미리 끓여두던 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었다. 나는 부축봉을 짚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팔이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물 끓는 걸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시 졸았다. 눈을 떴을 땐 주전자 뚜껑에서 김이 세차게 새고 있었고 물은 반 넘게 증발한 상태였다. 저녁이 되자 정씨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왔다. 말순 씨, 물은 내가 가져다 줄게요. 이건 무거우니까 혼자 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신세만 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 스스로 마트에 가보기로 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하지만 내게는 먼 거리였다. 길을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었고 신호등 앞에서 다리가 저려 잠시 멈춰야 했다. 물 2통과 과일 몇 개를 담은 장바구니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손목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사고는 그날 밤에 일어났다. 과일을 씻으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못 보고 미끄러졌다. 몸이 옆으로 돌아가며 부딪힌 곳은 부엌 모서리였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오른쪽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있었고 부축봉은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겨우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았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증이 찌르듯 찾아왔다. 이대로 자다 못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정씨 아주머니가 와서 내 꼴을 보고 기겁했다. 이게 뭐예요? 갈비뼈라도 부러진 것 같은데. 병원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택시 타고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려 하자 통증에 주저앉았다.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센터든 구청이든 내가 다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무슨 복지예요? 복지. 그날 오후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다. 8화 병실의 대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구급차 안에서 갈비뼈, 통증은 숨 쉴 때마다 날카롭게 찔러왔다. 병원 도착 후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갈비뼈 2대 금갔어요.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지만 움직임 제한하고 통증 관리 잘해야 합니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네. 혼자 생활하시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병실에 눕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이불은 따뜻했지만 집에 남겨둔 물건들과 텅 빈 부엌이 떠올랐다. 누군가 냉장고 문을 열어줄 사람도 약을 챙겨줄 사람도 없는 현실이 서늘했다. 다음 날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김말순 어르신 사고경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병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분이 배정될 거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공백이 문제입니다. 규정상 재배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저녁 병실 옆자리에 80대 환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나도 혼자 살다가 욕실에서 넘어졌어. 근데 나 간병인 오기 전에 벌써 2번이나 다쳤다니까.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지. 근데 이게 복지래. 웃기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복도 끝에서 또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비슷한 불만을 나누고 있었다. 간병 서비스 대기, 중간에 끊기는 문제, 고령자 맞춤이 아닌 일률 배정. 마치 서로 다른 집에서 겪은 일이 똑같은 복사본처럼 겹쳐졌다. 사흘째 되는 날, 정씨 아주머니가 병실로 찾아왔다. 말순 씨, 내가 그때 신고 안 했으면 미안한데 이 일 안 터졌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에요. 그때 안 했으면 더 나중에 더 크게 다쳤을 거예요. 아주머니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냥 참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다음 날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차분히 말했다. 이 공백 문제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기사든 시청이든 필요한 곳에 다 말하겠습니다. 그는 놀란 듯 웃었다. 어르신 같은 목소리가 모여야 바뀌죠. 밤이 되어 병실 불이 꺼졌을 때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화 외침이 만드는 바람. 말 없는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의 외침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랐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나만 다치는구나. 그리곤 전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간병 서비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지역 언론 기자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간병인에게 학대도 당하고 신고했더니 서비스가 끊겼어요. 혼자 집에 남겨졌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기자는 집중했다. 그렇다면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건가요? 네, 현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노인 한 분 한 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에요. 기사는 빠르게 온라인과 신문 지면에 실렸다. 노인 간병 서비스, 학대 신고 후 오히려 돌봄 공백 심각.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기사 이후 시청복지 담당 부서로 민원이 폭주했다. 담당자는 바빠진 일상 속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순 어르신, 이번 일로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꼭 알려주세요.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 무렵 우연히 윤 씨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른 가정의 간병인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그 소식을 마음 한켠에 담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간병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복지센터는 간병인 교육 강화, 민원 처리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뭔가 따뜻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다. 10화 다시 빛을 향해. 지난 겨울은 길고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결국 길을 열었다. 그 사이 윤 씨의 소식도 자주 들려왔다. 그녀는 다른 가정에서 일하며 예전과 달리 무뚝뚝하지만 조용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한참 뒤 윤 씨가 직접 나에게 연락했다. 말순 씨,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긴 침묵 끝에 답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시간이 흐르며 지역사회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고, 간병을 받는 어르신들도 점차 안전망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겠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오늘 그 작은 목소리가 조용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람답게 사는 권리입니다. 그 그림자 너머로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길과 마음이 누군가의 삶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간병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